2024년 11월 14일 도쿄 의과대학 응급실 75세 일본인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실려왔습니다. 손에는 60년 된 낡은 도시락통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당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쓰러진 걸까요? 답은 도시락통 뚜껑 안쪽에 있었습니다. 늘 너를 믿는다. 배불리 먹고 오렴. 서울에서 바랜 먹물로 쓰인 한글 한 줄. 할머니는 이 글씨를 60년 만에 다시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DNA 검사 결과 한국계 100%. 그런데 75년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락통의 지문은 60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15년 서울에서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1966년 작성된 이 편지의 수신인은 바로 이 할머니였습니다. 도대체 60년 전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후 2시 37분 도쿄 의과대학 응급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시락통을 보시더니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시부야의 작은 빈티지 상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5세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가슴에 꼭 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어요. 담당 의사 야마모토 박사는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 심박수, 뇌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식을 잃었을까요? 할머니, 그 도시락통이 뭔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잉크로 쓰인 한글이 있었습니다. 늘 너를 믿는다. 배불리 먹고 오렴. 서울에서. 야마모토 박사는 뇌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즉시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극강한 감정적 충격이 일으킨 일시적 의식 소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의학 문헌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60년 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1966년 3월 10일이었어요. 박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24년에서 1966년을 빼면 58년. 그런데 할머니는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는 외상 후 과도기억 증후군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극도의 감정적 충격이 특정 기억을 뇌에 영구 각인시키는 현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 사토시가 촬영한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간 것은 오후 6시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시락통 한글 실화. 그런데 12시간 후 일본 인터넷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 247만 회, 리트윗 127만 건, 댓글 89만 개. 도쿄대학 정보통계학과 다나카 교수도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럴 영상이 이 정도 확산력을 보일 확률은 0.00001%, 즉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인터넷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인데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은 9%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공감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으로 설명하면 인류 보편의 원형적 감정이 동시에 활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통 자체였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글 글씨의 잉크 성분 1960년대 한국에서만 사용된 특수 먹물. 알루미늄 합금 구성 일본 제품이지만 한국식 가공 기법 흔적 발견. 미세한 지문 흔적 60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보존됨.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존 상태입니다. 법의학자 김태일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0년이 지나면 모든 유기물 흔적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할머니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피검자는 한국계 혈통 100%입니다. 그런데 지난 75년간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이름은 다나카 미츠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미영. 60년 전 오사카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통 속에는 양자물리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 양자 얽힘 현상이 단순히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시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힘이 작용한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60년 전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1963년 4월 8일 오사카 스미요시구 히가시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교무실에 걸린 게시판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 조선인 학생관리 지침서. 오사카시 교육청이 공식 배포한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인 학생은 별도 명단으로 관리할 것. 급식 배급 시 일본인 학생 우선. 조선인 학생의 집단 행동 금지. 한국어 사용 적발 시 즉시 보고. 이것은 공문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지시하는 정부 문서였습니다. 도쿄대학 사회학과 김철수 교수 현재가 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차별 정책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인종분리 정책이었죠. 당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1조선인 아동 영양실조율 87%, 일본인 아동 영양실조율 12%, 제1조선인 초등학교 중퇴율 68%, 일본인 초등학교 중퇴율 3%.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김미영은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등교 첫날 담임 우치다 선생은 미영을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인은 뒤쪽에 앉는 것이 규칙이다. 점심시간 더욱 잔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급식 배급 순서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학생 일본인 여학생 조선인 남학생 조선인 여학생. 미영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계획된 결핍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부릅니다. 충분한 양의 급식을 만들지만 배급 순서를 조작해서 특정 집단이 굶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것은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치다 선생은 애국 시간이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열등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렇습니다. 미영은 그 시간이 오면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보며 열등한 민족이라고 말할 때마다 미영의 가슴에는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아동심리학자 다나베 교수가 이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인 집단 수치감 노출은 아동의 뇌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존감 형성 영역인 전전두엽이 위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되어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당시 제1조선인 아동들의 평균 신장은 일본인 아동보다 12cm나 작았습니다. 유전적 차이가 아니라 조직적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밀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의 문제 행동을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미영의 같은 반 다나카 히로시는 이 제도의 적극적 참여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미영을 감시했습니다. 선생님, 김미영이 조선말 했어요. 선생님, 김미영이 일본 국가를 제대로 안 불렀어요. 히로시는 한 달에 평균 15번 미영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점을 받았습니다. 우치다 선생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미영을 교실 앞에 세웠습니다. 김미영, 전체 학생들에게 사과해라. 내가 조선인이라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7살 소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로버트 박사가 이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정신적 학살 멘털 제너사이드입니다. 물리적 살상 없이 한 집단의 정신적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이죠. 미영의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63년 9월 통계 1-3월 45%, 4- 출석률 32%, 7- 출석률 18%. 미영은 서서히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1조선인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고 문제를 제기하면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철호 씨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어머니 박순희 씨는 미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참아라. 내가 조선인인 게 죄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그렇게 미영은 매일 지옥 같은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수업 시간에는 투명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1963년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시스템화된 차별이었습니다. 개인의 악의가 아닌 국가가 설계한 인종말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 같은 시스템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서는 한 사람이 말입니다. 1963년 10월 15일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박영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급식실 일보다 더 중요한 그 누구도 모르는 소중한 일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급식실 문을 열며 박영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박영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급식에서 남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김 몇 장, 계란 2개, 밥 한 공기 분량.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남은 재료였지만 박영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두르며 그는 마치 성전에서 의식을 치르는 사제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이 시간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김을 펼치며 박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김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겠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펼치는 손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리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을 씻으며 그는 한 알 한 알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 밥이 그 작은 몸에 힘이 되어주겠지. 물의 양을 맞출 때는 손가락으로 재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해주시던 그 방법으로. 너무 되면 아이가 먹기 힘들고 너무 질면 영양이 부족하겠지.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전 고향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그때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계란을 풀 때 박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분명 이런 마음일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박영호는 계란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빨리 저으면 쿵만 생기고 너무 천천히 저으면 잘 섞이지 않습니다. 딱 좋을 만큼 아이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후라이팬에 계란을 부을 때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계란말이가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김밥을 말 때가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김 위에 밥을 얇게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방법으로. 너무 두껍지도 않게, 너무 얇지도 않게. 계란말이와 단무지를 올릴 때 그는 색깔을 생각했습니다. 노란과 하얀색이 예쁘게 보이겠지.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만큼. 김밥을 마는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김이 찢어지면 안 됐고 속이 흐트러져도 안 됐습니다. 이 김밥은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예쁘게 말려져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김밥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박영호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칼로 자를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입에 맞는 크기로 목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한 조각 한 조각 자를 때마다 그는 그 아이의 작은 입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락통에 담을 때 박영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밥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와 하얀 밥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가 기뻐할까? 마지막으로 뚜껑 안쪽에 메시지를 적을 때 박영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떤 글씨가 그 아이에게 힘이 될까? 펜을 들고 그는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성지순례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영호는 도시락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년째 같은 길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의 책상에 도시락을 놓으며 박영호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힘내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것은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작은 소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새벽 옷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 혈연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지만 그냥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푸는 따뜻한 마음. 박영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곧 한 아이의 기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1966년 봄 학교에 새로운 교감이 부임했습니다. 사사키 다케시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전형적인 구시대 교육자였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학교를 순수한 일본인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학교에 조선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 사사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조선인 학생들의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모든 교사들이 그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사키는 김미영이 도시락을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아이 도시락은 누가 준 거야? 담임 선생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집요했습니다. 3일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며 관찰한 끝에 마침내 박영호가 새벽에 미영이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인을 돕고 있구나. 사사키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사사키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박영호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이자가 학교 재료를 훔쳐서 조선인 학생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박영호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조선인을 옹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사과하시오. 전체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시오. 그때 박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굴복이 아닌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굶고 있는 아이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지겠습니다. 무엇? 조선인 주제에. 그 순간 박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작은 소녀의 존재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식실 직원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첫 번째 임무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박영호를 공개 사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이도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도시락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박영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사사키가 써준 사과문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가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저는 같은 잘못을 1000번이라도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잘못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뒤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마주했을 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킬 것인가. 박영호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소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호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3일 후에는 오사카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미영이의 책상 위에 마지막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도시락통 뚜껑에는 처음으로 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믿었다.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이다. 세상이 너를 거부해도 너만은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늘 너를 믿는다. 배불리 먹고 오렴. 마이너스 서울에서. 미영이는 그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 처음으로 자신을 믿는다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영호가 사라진 학교는 미영이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사사키는 공공연히 조선인 때문에 일본인 선생님이 쫓겨났다고 말했고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가족은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미영이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 도시락통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어루만지며 박영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거부해도 너만은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름 대신 일본 이름을 썼습니다. 한국어를 잊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20세가 되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김미영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나카 미츠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통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받았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츠코는 아이를 낳고 손자를 보며 평범한 일본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도시락통을 보면 60년 전 그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박영호라는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 조건 없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었다는 것을 미츠코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 가족 사이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하지만 박영호가 미영이에게 준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간애였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츠코의 마음속에서 자라났고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1970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는 더욱 따뜻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경험이 그를 더 나은 교육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외된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폈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마음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영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알아주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992년 박영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그를 진정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본에서의 그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런데 200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호가 재직했던 중학교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던 중 학교 도서관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박영호가 1966년 일본을 떠나던 날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김미영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언젠가 이 아이가 한국에 오게 되면 전달해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젊은 교사는 인터넷에 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혹시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돌아가신 박영호 선생님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은 제일동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의 한 제일동포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김미영이 다나카 미츠코일까요? DNA 검사와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확실해졌습니다. 다나카 미츠코가 바로 그 김미영이었던 것입니다. 60년 만에 전달된 박영호의 편지를 읽으며 미츠코는 울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선생님은 아마 멀리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선생님의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조선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 내 안에는 500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언젠가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와라. 그리고 기억하라. 선생님은 내가 자랑스럽다. 그 편지를 받은 순간 미츠코는 결심했습니다. 6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김미영을 숨기지 않기로, 박영호 선생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이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편지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6년 봄 미츠코는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편지를 받은 후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제일동포 커뮤니티 센터에서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할머니들의 모임에서 미츠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미영입니다.
그 작은 방에 있던 15명의 할머니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츠코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60년 전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도시락으로 말이에요. 미츠코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이야기, 그 따뜻한 도시락의 기억들을. 할머니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커뮤니티 소식지에 글을 써보시면 어때요? 미츠코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선생님의 편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는 조선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2016년 여름 제1동포 커뮤니티 소식지 고향의 소리에 미츠코의 수기가 실렸습니다. 도시락통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식지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제1동포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식지가 SNS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1동포 관련 단체들에도 전해졌습니다. 한 달 후 도쿄 지역의 작은 방송국 J-FM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인터뷰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 선생님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DJ의 미츠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나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음성 파일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한국인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저도 제1동포인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한 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미츠코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이것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의지. 박영호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구나.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미츠코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츠코에게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한 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선생님다우세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국에 오세요. 선생님의 묘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미츠코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박영호 선생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자고. 60년을 기다린 그 인사를 말이죠.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소식지 기고 라디오 인터뷰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이나 계획된 홍보가 아니라 진심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미영, 아니 다나카 미츠코는 박영호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60년 만에 왔어요. 한국 땅을 밟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묘비에는 박영호 선생님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을 사랑한 참 교육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츠코는 무릎을 꿇고 도시락통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마지막 도시락 아직도 기억해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실시간 800만 명을 기록했고 유튜브에서는 4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감동적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정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미츠코는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배불러요. 그리고 이제야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미영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댓글창에는 20개국 언어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의란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군요. 프랑스. 한국인이 부럽습니다. 독일. 나도 누군가의 도시락이 되고 싶습니다. 브라질. 유엔에서는 정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린 아이들, 소외된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73개국에서 정도시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23만 개의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고 각 도시락마다 작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아 러브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도 한국의 정문화를 연구하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진보된 감정 체계 중 하나입니다. 개체의 생존을 넘어서 종족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진화적 메커니즘이죠. 2025년 3월 15일 유엔은 이날을 세계 정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박영호가 처음 미영이에게 도시락을 준 그날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미츠코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정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박영호의 작은 행동이 시작된 지 62년. 그 파급 효과는 이제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시공간을 넘어 무한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60년 전에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듯이 사랑은 시간을 건너 영원히 살아갑니다. 정은 개인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미츠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그리고 그 끈이 세상을 바꿉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영호와 김미영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박영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김미영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 이제 세계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전에 JEONG라는 단어가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건 없는 지속적 사랑.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인류의 보편적 감정.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도시락을 싸고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박영호와 김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도시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